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유기화학 재능기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스미스 유기화학 교재 6장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장은 유기반응의 이해라는 타이틀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들은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 많은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기반응이 유기화학에서는 꽃이기 때문에 그 반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유기 반응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기 반응을 쓸 때 어떻게 쓰는지 그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기 반응을 쓰는 방법, 그리고 유기 반응의 종류는 뭐 수백 수천 가지가 돼요. 그 방법들을 다 소개를 시켜드릴 수는 없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런 메커니즘을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초 유기 반응들하고 그 다음에 주요, 그러니까 메인 유기 반응들을 오늘 좀 다룰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들에 있어서 어떻게 유기 반응들이 진행되는지, 결합의 끊기와 결합 형성, 이걸 보고 우리는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짝 그 개념과 하는 방식을 조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응 메커니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결합이 잘 끊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결합이 상대적으로 덜 끊어지고, 좀 반응이 어떻게 좀 덜 쉽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결합 에너지 부분을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의 효율성적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다뤄야 돼요. 연력학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적인 측면을 오늘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연력학을 다루다 보면은 우리가 엔탈피,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 일반 학시간에 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연력학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도표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리고 안 그리고 떠나서 그려진 에너지 도표를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분석하고 그러는 지식들을 오늘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인 유기 반응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기 반응의 개요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제 유기 반응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유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첫 번째 유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화학 반응을 가지고 우리는 유기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허탈하죠, 개념이. 자, 그러면 유기 반응, 유기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유기화합물은 반드시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도 포함할 수 있죠. 뭘 포함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탄소 바로 옆에 있는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옆에 할로겐 원소들. 그렇죠. 얘네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Br, I가 있고요. 산소 바로 아래는 황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질소 바로 아래는 인이 있죠. 자,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봅니까? 주요 원소입니다. 유기화학에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얘네들은 헤테로 원소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들이 반응하는 화학 반응을 가지고 우리는 유기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유기 반응은 유기화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유기 반응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명령법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원리들을 좀 배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유기화학의 그 반응을 이제 배워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는 사실은 수천, 수만 가지가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유기 반응은, 새로운 유기 반응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유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여기서 몇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 작게는 8, 9개부터 한 10몇 개까지의 기본 원리로 짜여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9개 내외로 배울 거예요. 몇 가지 기본 원리로 짜여져 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그죠? 이 기본 원리에서 조금씩은 갈려나가서 좀 벗어날 수 있으나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본 원리가 뭔지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기본 원리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느냐? 유기 반응에는 유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기질과 반응물이 반응해서 생성물을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요건이 뭐가 있죠? 반드시 반응 기질, 영어로는 substrate라고 얘기하고요. 반응물은 사실 reactant라고 얘기하고 reagent은 시약에 가까워요. 자, 그런데 어쨌든 기질이라는 녀석이 있고 반응물 파트에 이 반응 기질과 반응물은 반응물 파트입니다. 반응물이 반응해서 기질과 반응물이 반응을 해서 뭘 형성하냐? 생성물을 형성하는 반응이에요. 생성물.
요거를 간단하게 뭐 표시를 하자면 기질은 substrate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응물은 reactant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성물은 당연히 product가 되겠죠. 그래서 substrate랑 reactant가 만나서 product를 형성하는 반응을 가지고 우리는 유기 반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 기질과 반응물은 전부 다 뭐다? 유기화합물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도대체 그러면 기질은 뭐고 반응물은 뭐냐? 이 차이점 모르는 학생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질과 반응물을 만나서 생성물을 형성할 때 생성물의 명칭의 명명의 모체가 되는 반응물 파트를 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 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질의 의미는 반응이 일어나는 사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는 사이트. 유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메커니즘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 만약에 이러한 화합물이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여기 탄소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이오도 메테인이 되는 거예요. 얘하고 만약에 뭐 KCl이든 어쩌든 뭐 NaCl이든 그렇게 되면 Cl은 마이너스를 띌 거 아닙니까? 금속결합 해서. 그럼 여기서 여기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자가 풍부한 녀석이 전자가 부족한 녀석에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전자가 부족한 녀석이 여기에서는 어떤 게 됩니까? 이 탄소가 지금 아이오딘에 비해서 전기 분도가 약하니까 이쪽으로 조금 델타 플러스를 띄겠죠. 델타 마이너스고요.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공격을 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I가 떨어져 나오고 이거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기질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반응물이고요. 자, 왜냐하면 이 생성물의 이름 뭡니까? 클로로메테인이에요. 그죠? 여기 기질의 이름 뭐였습니까? 아이오도 메테인이에요. 메테인이라는 건 앞에서 메테인이라는 모체는 똑같아요. 근데 뭐만 바뀌었어요? 아이오도에서 클로로로 바뀐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반응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기질이라고 하는 녀석은 생성물을 형성했을 때 생성물의 명칭의 모체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응이 일어나는 사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반응 기질이라고 한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질과 반응물이 있는데 그래서 그 걔네들이 반응해서 생성물을 형성하는데 기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반응물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기 반응은 기질과 반응물 간의 전자의 이동 결합의 끊김과 생성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전자의 이동, 그 다음에 결합의 끊김과 생성, 유기 반응에서 이 일련의 과정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 유명한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많은 학생들이.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전자의 이동이 되고, 전자가 이동하니까 결합이 끊기고 생성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가 이동할 때 또 아무렇게나 이동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가지 기본 원리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자가 기질과 반응물 사이 전자가 이동할 때는 어떤 원리로 이동하느냐? 전자가 풍부한 데서 부족한 데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열이라고 하는 것도 높은 데서 열이 낮은 데로 흐르죠. 그 다음에 뭐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죠. 왜 그래요?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합니다. 이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풍부한 건 어떤 거예요? 전자가 많이 모여져 있는 데입니까? 적은 데입니까? 많이 모여져 있는 데입니까? 전자 밀도가 높은 데가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밀도가 높은 데, 즉 전자가 풍부한, 그죠? 전자가 풍부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자가 풍부한 쪽을 갖다 우리는 두 가지 용어로 분리를 해서 부르고 있어요. 하나는 친핵체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염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친핵체는 영어로 nuclear fire입니다. nuclear fire. 붙였습니다. 염기는 베이스예요. 어떤 책에는 뭐 nuclear fire base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쓰는 겁니다. 친핵체 말 그대로 여기 영어도 똑같아요. nuclear는 핵이죠. fire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그래서 핵을 좋아한다. 핵은 여러분 원소의 구성 요소에서 뭘로 돼 있죠?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핵은 플러스죠. 그러면 플러스를 좋아하는 녀석은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전자가 풍부하다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O가 있으면, 산소가 있으면 거기에 O 마이너스가 되버리면 어떤 거예요?
원래 자기 O보다 전자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전자를 막 주고 싶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친핵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자가 풍부한 녀석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베이스, 염기라고 했죠. 이 친핵체와 그럼 염기는 왜 용어가 다릅니까?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친핵체는 어떤 거냐? 우리가 전자가 부족한 녀석한테 진짜 줍니다. 전자 부족한 녀석한테 전자를 주는 겁니다. 염기는 어디다 전자를 주느냐? H에다 전자를 주는 거예요. 수소에다가 전자를 주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왜 달라지느냐? 그거는 각각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 달라지는 거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환경은 제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잠깐 이해해야 되는 거는 전자가 이동하고 결합이 끊기고 생성되면서 우리가 그 유기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전자가 이동할 때는 어디로 이동한다고? 전자가 풍부한 데서 부족한 데로 이동한다. 그리고 전자가 풍부한 녀석은 우리가 두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친핵체라 부를 수 있고 두 번째는 염기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친핵체는 전자가 정말 부족한 녀석에 전자를 주는 거고 염기는 수소에다 전자를 주는 녀석을 가지고 염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자가 부족한 녀석은 또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부족한 녀석은. 자, 이번엔 영어로 먼저 쓰겠습니다. electrophile. 이걸 우리말로는 친전자체라고 얘기해요. 친전자체. 자, 일렉트론 할 때 일렉트론 맞습니다. 전자. 그 다음에 file은 아까 뭐라 그랬죠? like, 그리스어로 좋아한다. 전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전자는 아까 그 전하 개념에서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죠. 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좋아하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플러스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렉트로파일, 우리는 친전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일렉트로파일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뭘 하려고 그래? 마이너스를 좋아하고 마이너스를 땡기려고 해요. 이렇게.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우리는 친전자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친핵체는 어디를 좋아할까요? 그렇죠. 친전자체를 좋아합니다. 친핵체는 친전자체를 좋아하고 그래서 친핵체가 친전자체로 이렇게 전자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이스는 어디로? 수소로 전자를 이동합니다. 이렇게만 개념을 알게 되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반응을 봤을 때 처음에 뭘부터 봐야 되겠습니까? 기질의 작용기를 중심으로 해서 친핵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친전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기질 자체가 친핵체인지 친전자체인지를 빨리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응물, 기질과 반응물이 반응하니까 반응물이 친핵체인지 염기인지 친전자체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질과 반응물에서 끊어지기 쉬운 결합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친핵체, 베이스, 그다음 친핵체, 염기, 친전자체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기질과 반응물에서 어떤 녀석이 친핵체이고 어떤 녀석이 친전자체인지 어떤 녀석이 염기인지를 빨리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결합이 끊어지기 쉬운 결합이 있는지를 빨리 살펴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볼게 요 유기 반응이 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냐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반응이냐를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 반응이 요게 전부 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기 반응이 진행되는 원리는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뒤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유기 반응의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면서 친핵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염기라는 용어, 그 다음에 친전자체라는 용어들이 나왔었어요. 자, 거기서 먼저 이제 그 친핵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핵체의 정의는 어떻게 됐었죠? 아까 전자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기질 또는 반응물이 전자가 부족한 녀석에게 전자를 주는 기질 또는 반응물을 가지고 우리가 친핵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염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자가 풍부한 건 같아요. 그런데 수소에다가 전자를 제공하는 녀석을 보고 염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친핵체든 염기든 공통점은 전자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반응성이 큰 거예요. 전자를 주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친핵체를 살펴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기든 친핵체든 간에 전자를 풍부하게 갖고 있으려면 전화적으로 어떤 성격을 띄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음전하를 띄고 있어야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음전하를 띄길 수 있겠죠. 또는 중성의 전하를 띄고 있더라도 비공유 전자쌍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론페어 일렉트론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그것도 안 되면은 파이 결합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전자가 풍부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전자가 풍부한 것들의 예시가 보면 한 뭐 7개 정도 나와요. 탄소 친액체, 질소 친액체, 산소, 할로젠, 황. 그 뒤에 보면은 뭐 수소라든지 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결합 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친액체가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전자가 풍부하면서 전자가 부족한 녀석에게 전자를 주는 거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 친액체라고 다 똑같은 친액체가 아니겠죠. 그 세기가 다 다릅니다. 친액체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느냐?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산염기 개념에서 보면은 요거 배웠었어요. 캐리어 시스템. 그렇죠? 이게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강산이냐 약산이냐를 pKa라든지 Ka 밸류가 없이 우리가 그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였죠. 이건 뭐예요? charge. 그 다음에 요거는 atom. 그 다음에 요거는 resonance. 그 다음에 이거는 inductive effect였죠. inductive effect. 그 다음에 요거는 orbital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거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도가 커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 장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은 얘는 염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하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자를 풍부하게 갖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원소 효과라고 하는 것은 같은 주기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당기는 전기 음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걔는 전자를 풍부하게 더 담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레조넌스 시스템, 인덕티브 시스템 이런 건 있는데 요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친액체 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H2O라는 녀석이 있어요. 여기도 O는 비공전자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만약에 NaOH라고 해서 OH-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더 센 친액체겠습니까? 우리가 차지를 보면 여기 차지가 가장 중요도가 높잖아요. 전하가. 그러면 얘가 더 센 친액체입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얘가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얘가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더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불안정해요? 얘가 더 불안정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NH3다. 자, 이것도 루이스 구조식으로 좀 그리겠습니다. NH3다. 잠시만요. 펜이 조금 말랐더라가지고. 잠시만요. NH3다. 그 다음에 여기서 H를 하나 잃어버리면 NH2가 되는 거죠. NH2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 비공전자쌍 있죠. 여기도 있죠. 마이너스입니다. 당연히 얘가 더 강한 친액체가 되는 겁니다. 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전하를 띈 것과 그 다음에 중성 전하이지만 비공유 전자성을 가진 녀석들의 친핵성도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뉴트럴보다 더 친핵도가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좋아, 알겠어요. 여기도 보면 탄소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를 띄었고, 여기도 만약에 마이너스를 띈 녀석이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띈 녀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보면 F-는 없지만 F-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CH3 마이너스, 그 다음에 NH2 마이너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비공전자쌍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캐리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캐리어에서 어디까지만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요거는 다 똑같아요. 전하는 전부 다 마이너스를 띄웠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원소가 달라지는 겁니다. 원소가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탄소, 질소, 산소, 불소가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세져요? 전기 음성도,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더 세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지죠. 그죠? 그러면 전자를 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땡기고 있으니까 전자를 땡기고 있으니까 잘 안 준단 말이야. 그러면 염기도는 어떻게 돼? 염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염기도는 강한 염기라는 것은 전자를 잘 주는 거죠. 그러면은 잘 안 주려고 하는 녀석이 염기도가 약하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염기도가 증가합니다. 베이직 시리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베이스든 그 다음에 뉴클레오필릭 즉 그 뉴클레오파일 즉 그 친액체든 간에 얘네들은 전자를 풍부하게 갖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잘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직 시리, 즉 염기도가 증가할수록 그 친핵도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보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다른 주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SH,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뭐 pH2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주기가 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염기도가 증가합니다. 자, 왜 그래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2주기잖아요. 맨 위에는 2주기입니다. 2주기에서는 껍질이 2개잖아요. 껍질이 2개라는 얘기는 원자 사이즈가 요만하다는 소리예요. 3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커집니다. 4주기는 더 커지겠죠. 그죠? 더 커집니다. 그러면 핵으로부터 어디가 더 멉니까? 밑으로 주기가 커질수록 핵으로부터 멀어요. 자, 그러면 그 핵으로부터 멀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원자 사이즈가 커지면은 여기 세 개 중에서 어디가 가장 전자를 많이 보유할 수 있어요? 여기가 가장 많이 보유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도 가장 많고 마이너스도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원자 공간이 좁아요. 좁아서 전자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아래 주기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자를 더 잘 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염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자, 친핵성의 세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H-랑 OH- 두 개는 뭐가 다릅니까? 얘는 3주기고 얘는 2주기죠. 둘 중에서 어떤 녀석이 큽니까? 얘가 더 크죠. 사이즈가 더 큽니다. 사이즈는 얘가 더 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윗주기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베이스가 염기도가 커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염기도 자체는 위의 녀석이 큽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친핵성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친핵성도는 어떤 거에 따라서 좀 다르냐면은 솔벤트에 따라서 달라진다. 용매에 따라서.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솔벤트는 두 종류가 있어요. 프로틱 솔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프로틱 솔벤트가 있어요. 프로틱 솔벤트라고 하는 것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솔벤트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겁니까? O에 H가 붙어 있거나 N에 OH가 붙어 있거나 뭐 그 다음에 할로젠에 F에 H가 붙어 있거나 이런 녀석들이 다른 O나 N이나 F를 만났을 때 여기 H가 수소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델타 플러스,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고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얘네들이 잡혀버리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잘 보세요. SH의 S가 사이즈가 이만하다면 OH의 O는 사이즈가 요만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H가 둘러싼다. 그러면 얘는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많이 둘러싸여질 겁니다. 근데 S는 어떻게 되겠어요? 둘러싸이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프라틱 솔벤트, 보통 이런 건 어떤 거냐면 메탄올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에탄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OH 인자들이 있어요. 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용매를 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더 강한 친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OH-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염기도는 높지만 전자를 잘 주지만 이런 솔벤트를 사용하면은 친핵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기가 된다면 우리가 그 베이직 시리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밑에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걸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 여기 황친액체들 있죠. 얘네들은 좋은 친액체인 건 맞아요. 우리가 솔벤트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좋은 친액체인 건 맞는데 마이너스를 떴다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안 띄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염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친액체로서만 거의 사용이 되고 염기로서는 사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F, Cl, Br, I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를 다 띄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보면 얘는 2주기죠. 여기 3주기, 4주기, 5주기입니다. 그죠? 밑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져요. 자, 그러면 염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염기도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친핵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솔벤트에 따라서 친핵성은
얘가 프라틱 솔벤트로 사용할 때는 얘가 가장 좀 불리하고요. 위로 올라서 불리하고, 에이프라틱 솔벤트를 사용할 때는 밑으로 갈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얘네들은 염기로 사용되겠습니까? 얘네들은 염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친핵체로만 사용돼요. 왜냐? 얘네들의 짝산이 뭡니까? 전부 다 HCl, Br, HBr, HI. 전부 다 강산이죠. 얘네들은 만약에 염기로서 그 수소에다가 전자를 제공해버리면 강산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안정한 염기로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불안정한 강산이 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로젠 친핵체도 전부 다 얘네들은 염기로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 절대 수소로는 전자 주지 않습니다. 단지 친핵체로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 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OH-다, 그 다음에 R2N-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NH2-다. 이런 것들 있죠. 친핵성동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염기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염기로 사용될 것이냐 친핵체로 사용될 것이냐 헷갈리잖아요. 이럴 때는 어디가 유리하냐? 염기로 사용되는 게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특히 나중에 가열을 한다. 가열한다는 표시는 이렇게 델타로 표시를 하는데 열을 가해준다. 그럴 때는 거의 100% 염기로 작용됩니다. 요 상세한 내용은 뒤에 부분에서 우리가 그 친핵성 치환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거 반응을 할 때 우리가 그 엘리미네이션 반응을 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친핵체들은 지금까지의 설명했던 친핵체라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친핵체는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염기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죠. 염기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자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전자가 부족한 녀석들한테 전자를 주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친핵체라고 그랬어요. 염기 중에서. 자, 그때 걔네들의 공통점은 이제까지 봐왔던 친핵체들의 공통점은 이거였습니다. 음이온을 지니고 있거나 또는 중성이지만 비공유 전자쌍, 즉 비결합성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이온은 당연히 음의 전하를 띠고 있으면서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 아니면 두 쌍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 중성인 녀석도 당연히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친핵체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체에게 전자를 제공하면서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거 안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이 중성보다는 더 세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그 친핵체들은 그거와 좀 성격이 달라요. 딱 하나만 제외하고 PR3만 제외하면 PR3는 PR3가 됐건 pH3가 됐건 간에 예를 들어서 PR3다. 그러면 여기 R은 알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 P는 3주기 원소인데 바로 질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친핵체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까지 설명했던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PR3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어떤 거냐? 여기 수소 친핵체든 그 다음에 파이 결합 전자쌍 친핵체든 간에 얘네들은 결합성 전자쌍을 어디다가 친전자체에 뭔지 아시죠? 전자 부족한 녀석입니다. 거기다 제공하는 그런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전자를 가지고 친전자체에다가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수소 친핵체는 여기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얘네들은 거의 친핵체로만 사용이 됩니다. 친핵체. 그 다음에 염기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염기로는 아예 사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염기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도 염기성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얘는 카르복실릭 액시드하고 반응할 때만 염기로서 작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얘도 친핵체로만 거의 작용을 해요. 그만큼 염기도가 두 가지는 떨어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얘네 두 개는 얘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NaH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는 딱 봐도 이온 결합성 화합물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H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면서, 즉 비결합성 전자쌍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제공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NA보다는 H가 훨씬 더 염기는 음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전자를 주기가 쉬워요. 그래서 얘는 뭘로만 작용하느냐? 거의 99.9%는 염기로만 작용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던 H2의 MO는 어떻게 됩니까? H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H가 서로 결합을 해서 H2의 수소 분자를 만들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시그마 스타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 결합성 전자쌍이고 시그마 스타는 반결합성 전자쌍이죠. 그러니까 반결합성 전자쌍은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H가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돼서 원래 H보다 어떻게 됩니까? H2는 에너지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H는 굉장히 다른 H랑 만나서 결합을 하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NaH는 어떻게 돼? 여기에 있는 H는 이 비결합성 전자쌍을 어떻게 해서든 다른 H한테 주려고 하겠죠. 이게 뭡니까? 바로 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친액체로서는 거의 0. 몇 %밖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친액체가 아니고 강한 염기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여기 두 가지는 여기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거의 친액체의 성격이 강하다. 그 중에서 간혹 가다가 카르복실 엑스도 반응할 때 이 녀석은 염기로 작용할 수 있다.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자, 지웠는데 NaH하고 좀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또 헷갈릴까봐 제가 또 붙여서 써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화합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화합물식을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건 이온결합 화합물이고 얘는 굉장히 강한 염기라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얘네들은 교수님, 얘네들도 이온결합 화합물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얘 자체는 이온결합 화합물이 맞아요. Na 플러스 그 다음에 BH4 마이너스입니다. 왜 BH4 마이너스일까요? 여기가 다 B는 2주기 3족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3개의 결합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의 결합이 더 생긴 겁니다. 109.5도로. 자, 여기 헷갈릴까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H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얘는 sp3, sp2, sp 결합 중에서 어떤 거겠습니까? 혼성 오비탈 중에서. 자, 여기 H를 또 안 써주면 여러분 또 헷갈려 할까봐, 여기 또 R일까봐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sp3입니다. sp3. 얘가 왜 sp3일까요? 우리 BSEPR 이론 할 때 배웠었죠. sp3냐, 뭐 sp3D냐, sp3D2냐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한다 그랬어요? 스테릭 넘버, 입체수로 우리가 한다 그랬었죠. 스테릭 넘버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LP 플러스 BP의 값으로 구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아, 참, 여기 또 실수했네요.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그죠? B는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비공유 전자쌍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LP는 론 페어 일렉트론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본딩 페어는 어떻게 되면 4개죠. 그러니까 0 플러스 4는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릭 넘버가 4가 되면 뭐예요? sp3입니다. 그죠? 그 다음 스테릭 넘버가 3이 되면 sp2고 그 다음에 2가 되면은 sp2잖아. 그지? 여러분들 다 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sp3입니다. 그리고 얘를 보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결합을 할 때는 3개 결합밖에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2주기 3족 원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성 오비탈을 통해서 얘가 결합을 하기 때문에 2s에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2p에 다 까먹으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2p에 하나의 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의 시그마 결합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전자쌍이 하나가 위로 들뜬 상태로 올라가지고 그래도 3개밖에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 BH4, H가 하나 더 들어오면서 전자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전자를 하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자과 전자 마이너스 결합 전자를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3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B가 됐잖아. 그러면 얘가 혼성 오비탈을 형성하면 어떻게 되겠어? S 하나에 P 3개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S 하나에 P 3개가 되면서 sp3가 형성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요거 하나가 이렇게 참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합 전자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다음 빨갛게 표시할게요. 여기 하나가 있어서
여기는 최종적으로 전자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도 그러면 그 원리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루미늄은 3주기 3족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3S의 전자 2개, 그 다음에 3P의 전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4개의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가 4니까요. H가 4니까 4개 결합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들뜬 상태로 전자를 올려주고 혼성 오비탈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이렇게 적겠습니다. H. 나머지 전부 다 H. 그 다음에 전자를 하나 받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가 형성이 될 거고요. 물론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써주자면 이렇게 마이너스고 여기에 리튬이 플러스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듐이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알루미늄도 4개 결합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sp3다. sp3 형성하려고 하는데 전자가 3개밖에 없네. 그래서 H에서 하나를 더 제공해 주면 이렇게 들어와서 얘도 똑같이 요 녀석과 같은 sp3의 혼성궤도 함수를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보로 하이드라이드하고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제가 또 여기 글자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요 녀석을 잘 봤을 때 보론이 전기 음성도가 높겠습니까? 아니면 알루미늄이 전기 음성도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전기 음성도는 어떻게 돼요?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증가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기가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갈수록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어떻게 돼요? 또 증가를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론이 당연히 2주기 원소고 2주기 3족 원소고 2주기 3족, 얘는 3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녀석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당연히 이 녀석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이즈는 얘가 더 크다. 자, 요거 두 개를 먼저 알아두세요. 첫 번째 일렉트로네가티비티는 어떻게 돼? 보론이 알루미늄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즈는 알루미늄이 보론보다 크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제 설명을 지금부터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그림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전자쌍이 공유결합 전자쌍으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보론 하이드라이드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녀석 같은 공유결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H 쪽으로 좀 더 많이 치우칠까요? 아니죠. 거의 중간에 이렇게 좀 치우치는 겁니다. H로 조금 더 치우치긴 하지만 이렇게 치우치는 반해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어떻게 돼요? 알루미늄이 보론보다 전기 음성도가 낮기 때문에 좀 더 H 쪽으로 많이 치우칠 겁니다. 그렇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전자쌍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여기는 이만큼 더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보론보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알루미늄의 핵이 보론의 핵보다 더 멀리 있어요. 이 전자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H 쪽으로 전자를 훨씬 더 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염기도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1, 2번, 3번을 보면 염기도 또는 염기성을 비교하자면 어떻게 돼요? 보로 하이드라이드보다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가 훨씬 더 여기 마이너스 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어떤 겁니까? 전자를 더 잘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가끔씩은 염기로 쓰이는데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는 염기로는 사용하지 않고 얘는 온리 친핵체. 그 다음에 얘는 친핵 플러스 염기. 그 다음에 아까 나왔었던 NaH는 only 염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친핵체로 작용을 할까? 두 가지 다 보통 어떤 걸 작용하냐면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핵체로 작용을 합니다. 이거 뭐예요? 알데하이드죠.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요거 키톤. 그 다음에 카르복실릭 엑시드. 그 다음에 아마이드가 있으면 자, 여기 비공유전자쌍 당연히 있고요. 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비공전자쌍 뭐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친해체로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자, 어디로만 작용이 되느냐? 자, 보로하이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얘는 1번과 2번에 대해서 환원제로 사용이 됩니다. 친액체이자 환원제로만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1, 2, 3, 4번에 대해서 환원제로 사용이 되는 친액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잘 보세요.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카보닐 그룹에 있는 탄소가 굉장히 델타 플러스가 좀 셉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번 같은 경우만 딱 설명드리면 돼요. 이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공명할 때 배웠었죠. 이렇게 되면은 전기음성도가 요거 기억나시죠? 전기음성도가 강한 녀석이 파이그раф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전기음성도가 치우치면서 여기서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러면서 공명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명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탄소는 플러스를 띠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있는 데만 뭐가 아까 BH4에서 아이고 좀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여기서 나머지는 H들입니다. H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잘 보시면은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여기에 비공전자쌍이 있는 마이너스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전자쌍이 어떻게 되냐? 이 결합이 깨지면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메커니즘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H가 떨어져 나가면서 어디에 붙느냐면 이렇게 전자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거고요. 전자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H가 붙는 거예요. 여기에 H가 붙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기 H, 그 다음에 여기 R로 남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서 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H 숫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에 비해서 보로 하이드라이드는 전기 음성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녀석과 만나게 되면 여기 산 염기에 반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H가 있으면 나머지도 다 H인데 여기 마이너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염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끊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처음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메커니즘을 지금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 아직 친핵성, 치환 반응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단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왜 얘네들이 친핵체로서 거의 작용을 하고 염기로서는 작용하지 않는지를 제가 이유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얘네들은 뭐다? 결합성 전자쌍을 제공하는 친핵체이다. 그게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녀석들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결합전자쌍을 제공하는 친핵체는 이런 애들보다 더 약합니까? 강합니까? 염기도가 약하다. 그래서 친핵체로만 작용되고 염기로는 거의 작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7번에 나오는 파이결합 전자쌍은 어떤 거냐? 파이결합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중결합입니다. 이중결합. 이렇게 있으면 이 줄 중에 하나는 밑에가 시그마면 위에가 파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2장에서 배웠었죠. 단일 결합이 있고 이중 결합이 있고 삼중 결합이 있으면 이 중에서 얘는 시그마 결합입니다. 여기는 시그마 하나에 파이 하나, 여기는 파이 두 개에 시그마 하나입니다. 그죠? 이 중에 가장 강한 결합은 어떤 거예요? 이걸 1번, 2번, 3번으로 든다면 결합 에너지 자체는 이쪽이 3번이 가장 높아요. 하지만 여기서 잘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 결합 에너지가 1번에 비해서 2번이 결합 에너지가 곱하기 2입니까? 아닙니다. 여기가 2배가 안 돼요. 1점 몇 배죠. 1.8배 이런. 그러면 2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시그마 결합은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파이 결합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이 결합이 잘 끊어져서 다른 데다 전자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파이 결합 전자쌍은
그 파이 결합, 그 이중 결합 중에서 파이 결합이 깨어지면서 다른 데다가 전자가 부족한 녀석들한테 이렇게 전자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어떤 거다? 수소 친액체. 대표적인 거 두 가지. 그 다음 파이 결합상 전자쌍, 파이 결합 전자쌍 친액체는 전부 다 어떤 거다? 결합 전자쌍을 제공하는 친액체들이고 굉장히 약한 염기도를 가진 그러한 그 친액체들이다. 어떤 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리고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우리가 친액체의 그 친액성은 어떻게 돼요? 친액도는 마이너스 띤 녀석이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인 녀석, 그 다음에 결합 전자쌍을 제공하는 녀석이죠. 결합 전자쌍. 그러면 결합전자쌍 안에서는 우리가 아까 보니까 소듐 하이드라이드,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이 녀석하고 파이 결합 전자쌍을 비교해 볼 거예요. 이 둘 중에서는 어떤 게 세죠? 얘네들은 전부 다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 얘는 파이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둘 중에서 전자를 어떤 게 더 잘 줄까요? 얘가 잘 줍니다. 왜냐하면 시그마 결합보다는 파이 결합이 더 강한, 더 약하니까. 그래서 결합 전자쌍 안에서는 파이가 시그마보다 더 세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더라도 이 부분은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유기 반응을 할 때 친액체와 친전자체, 그 다음에 염기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것들, 그러니까 염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뒤에서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염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염기를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앞에서 계속 그 공부를 해왔었죠. 반응물이 반응을 할 때 기질과 반응물이 반응을 하면서 이 기질이나 반응물 중에서 전자를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그러한 기질 또는 반응물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친핵체. 영어로는 뉴클리어 파일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네거티브를 띄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염기라고 얘기를 해서 영어로는 베이스입니다. 그죠? 베이스. 이렇게 해서 베이스는 또 이렇게 또 표시를 해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를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전자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건 아니면 뭐 중성이지만 비공유 전자성을 가지고 있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뭐 파이 결합을 갖고 있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어쨌든 친액체든 염기든 전자쌍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자가 부족한 그걸 보면 뭐라 그럽니까? 친전자체라고 얘기를 하죠. 친전자체. 영어로는 일렉트로파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자를 주는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핵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수소에다가 전자를 제공한다. 이건 우리는 염기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염기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염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풍부하게 지니고 있지만 친핵성이 없는 기질 또는 반응물을 가지고 우리는 염기라고 그런다. 그런데 왜 이 염기는 친전자체에다 전자를 주지 않고 그 수소에다가만 전자를 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하나만 좀 약간 다르고 나머지는 다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벌키하다. 영어로는 벌키하다고 표현을 해요. 이유입니다. 벌키하다라는 것은 등치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등치가 크다. 이렇게 우리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좀 부피가 크죠. 예를 들어서 산소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면 뭐 전자쌍 자체는 굉장히 풍부해요. 이렇게 전자를 줄 수 있는데 여기 뒤에를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털트 뷰틸 옥사이드예요. 뷰틸이 붙어 있는 겁니다. 뭐 여기 나오는 N도 마찬가지고요. 중성이긴 하지만 얘는 위에 보면 알킬 그룹들이 다 이렇게 전자를 밀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덕티브 이펙트 할 때 이걸 배웠습니다. 알킬 그룹은 전자를 밀어줍니다. 그래서 전자를 줄 수가 있어요. 잘 줄 수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에틸 그룹들이 3개나 붙어 있고 굉장히 큽니다. 나머지들도 등치가 크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리형 화합물 중에도 고리가 2개로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고리 옆에 이런 에틸기들이 붙어 있다. 이러면 이건 전부 다 등치가 크다라고 벌키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등치가 크면 왜 친전자체는 전자를 못 주고 수소의 전자를 줄까? 그게 훨씬 더 에너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고 속도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친핵성 치환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화합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만약에 뭐 잘 떨어져 나가는 요드 같은 게 붙어 있다, 아이오딘 같은 게 붙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탄소잖아요. 탄소보다 아이오딘이 전기 운송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벡터 값이 치우칠 거고, 여기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I는 또 떨어져 나가면 I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굉장히 약한 염기라서 잘 떨어져 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뭐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한다,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한다. 그러면 그냥 얘가 전자를 이렇게 부족한 쪽으로 이렇게 주면서 여기가 떨어져 나가면,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I 대신에 CL이 붙게 되고, I는 떨어져 나가서 만약에 I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물론 여기 뭐 용매도 있고 하겠지만 그건 다 생략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강력한 친핵체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친핵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반응을 보면 이 친핵체가 기질에다가 전자를 줘서 친핵체가 뭡니까? I 대신에 붙어 있던 작용 대신에 CL이 붙었죠. 그래서 치환이 된 겁니다. 다른 원소가 원래 붙어 있던 원소 대신에 치환이 됐다. 그래서 치환이라는 것은 바뀌었다, 체인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친핵성 치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Cl 같은 경우는 등치가 굉장히 작잖아요. 단순한 원소고 이온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똑같은 반응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만약에 아이오딘이 붙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털트 부틸 옥사이드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 자, 여기 요거 마이너스 아닙니다. 자, 요거 자체는 마이너스고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얘가 이렇게 전자를 주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자체가 치환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죠? 왜냐면 이거를 또 자세히 털트비틸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그리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CH3입니다. 여기가 H3. 그다음에 또 여기도 CH3. 그 다음에 밑에도 CH3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이게 뭔지는 아시겠죠. 여기 다 C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C가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 비공전자성이 있는데, 얘가 전자를 제공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여긴 또 뭐가 있어요? CH3입니다. H. 여기도 CH3예요. 이 기질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가 델타 플러스고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예요. 이게 잘 떨어져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부딪히느냐? 바로 이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뚱땡이가 이만큼 있고 여기가 뚱땡이가 이만큼 있고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얘는 전자를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자 자체는 잘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디 전자를 주기가 편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수소에다가 전자를 주기가 편하겠습니까? 여기다 전자를 주는 게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델타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바로 여기에 수소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전자를 전달하고 수소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수소는 여기에 붙게 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전자를 줬으니까 이중결합이 여기 형성됩니다. 좀 이렇게 그림이 복잡해서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벌키한 그룹들은, 그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질 자체가 뭐 이게 2차든 뭐 1차든 간에 3차든 간에 3차는 더 심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데 뭐 이렇게 I가 붙어 있다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다 막 CH3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CH3인데, 자, 그러면 여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여기 델타 플러스에다 전자를 주려고 하다 보니 이런 녀석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녀석들이 전자를 주기에는 여기 주변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입체 장애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걸 뚫고 나가기보다는 이 수소 같은 경우는 맨 최악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전자를 줘버리면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 털트비트 옥사이드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들, 트리에틸아민, 뭐 DBN, DBU 이런 메커니즘은 나중에 제가
뭐 친핵성 취한 반응이든 그 다음에 제거 반응이든 이런 거 할 때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은 그 원리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얘네들만 이해를 한다면 얘네들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친핵체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 대학 수준에서는 그 정도만, 학부 수준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얘는 등치가 작은데 교수님 왜 얘는 그러면 또 염기로 작용합니까? 아까 걸 또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아까 우리가 뭘 봤습니까? NaBH4 뭐 이런 것들을 봤었죠.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이런 걸 봤습니다. 얘네들은 여기가 비록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비공유전성 갖고 있습니까? 알루미늄이든 보론이든 갖고 있지 않았어요. B가 수소에 공유결합되어 있었고 AL이 H에 수소결합되어 아까 공유결합되어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비공전자성이 없는 채로 결합이 깨지면서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H-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알루미늄이나 보론에 붙어 있는 H와 이 공유된 결합상이 깨지는 동시에 친핵체 또는 염기로서 작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가끔 가다가 그냥 염기로 작용을 했었죠. 어떤 녀석 만났을 때 카르복실엑스를 만났을 때 그때만 얘는 염기로 작용을 했었는데 여기 나온 NaH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Na 플러스 H-로 결합이 되어 있는 이온 결합성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H- 자체가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MO도 그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다시 돌려서 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H2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적으로도 안정하고 그리고 H- 이 자체가 수소는 어떤 거예요? 주기율표에서도 맨 1번이죠. 1번이니까 등치가 어때요? 가장 작습니다. 사이즈가 가장 작은 주기율표에서 가장 작은 녀석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어떤 거예요? H 원자가 있으면 이걸 좀 크게 그려도 이만큼 그렸다고 칠게요. 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공전성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어디에 만약에 친핵체에 붙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럴 리도 없습니다만은 친핵대에 붙어 칩시다. 여기 C가 있는데 여기 떨어져 나가가지고 여기를 뭐 붙어 쳐요. C도 핵이 있을 겁니다. 이 핵과 이 핵 사이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과 핵의 반발력이 커집니다. 다른 원소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붙으려고 하지 않아요. 친전자체에다가 붙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 두 가지 이유로 얘는 염기로밖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친핵체로 사용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애들도 전부 다 여기 나온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합쳐서 7개는 전부 다 거의 99%, 95% 이상은 염기로만 사용이 된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했던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반응의 기질 또는 반응물 중에서 전자가 굉장히 풍부한 녀석들, 즉 친핵체와 염기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잠깐 친전자체, 즉 전자가 부족한 녀석, 그 부족한 기질 또는 반응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친전자체, 전자를 좋아한다, 그쵸? 마이너스를 좋아하니까 얘는 항상 어떤 성격을 갖고 있겠어요? 본인 자신이 양전하의 성질을 갖고 있거나 또는 부분적인 양전하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전하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핵의 성질을 굉장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핵 그 자체 또는 핵의 성질을 굉장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의 성격을 굉장히 갖고 있다는 거죠. 항상 마이너스를 그리워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는 전자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플러스는 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핵이 아니라 그 전자가 부족한 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그렇기 때문에 양전하 또는 부분적인 양전하라는 개념을 적어놨는데요. 부분적인 양전하의 대표적인 거는 여기 나오는 RX 또는 여기 카보닐 그룹이 있어요. 먼저 RX를 설명하면 이때 X는 주로 할로젠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F는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합니다만은 F는 여기 거의 해당이 되지 않고요. Cl 7족 원소들, Br, I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알킬 그룹이야 뭐 아무렇게나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만약에 Br이 있다 이렇게. 그럼 Br이 전기음성도가 높습니까? 탄소가 높습니까? 브로민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음성도가 이렇게 전자가 좀 치우칠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아무리 공유결합이라고 하지만 여기 Br은 부분적으로 전자가 조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델타 마이너스를 띠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대적인 탄소, 여기는 델타 플러스, 그러니까 즉 partial positive charge를 여기에 띌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말이에요? partial positive 띄었다. 전자가 부족하다, 넘친다, 부족하다. 그러면 항상 여기는 전자를 받으려고 한다, 밀어내려고 한다,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OH-가 오든, 그렇죠? 또는 Cl-가 오든, 이렇게 되면은 항상 이런 애들은 어떻게 전자를 호시탐탐 주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를 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데를 칩니다. 이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메커니즘까지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친전자체다. 항상 전자가 부족한 기질 또는 반응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여기 카보닐 그룹 같은 경우에도 여기 탄소가 생략되어 있지만, 탄소하고 전기음성도가 탄소보다 더 센 산소가 다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소가 나올 수도 있고 질소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탄소보다 그 전기음성도가 더 센 녀석이 다중결합에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어쨌든 얘도 전기음성도적으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가 끌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델타 플러스, 아까 봤던 거 똑같았습니다. 델타 마이너스. 특히나 이거 같은 공명도 일어나죠.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다중결합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O 마이너스. 이러면 여기는 아예 대놓고 마이너스를 띄고 대놓고 플러스를 띄게 되는 이런 공명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명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여기 있는 탄소는 델타 플러스가 됐건 아니면 정말 플러스가 됐건 간에 굉장히 전자가 부족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뭘 받으려고 한다? 전자를 항상 제공받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얘도 친전자체의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partial positive한 차지를 띠는 그런 기질들은 대표적으로 RX라든지 이런 카보닐 그룹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HX. 이때 HX에서 여기 H, 그죠? 이 H는 항상 전자를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친전자체. 왜냐하면 X가 또 역시 Cl, Br, I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기음성도 당연히 이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전기음성 차이에 의해서. 그럼 여기는 항상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하고 반응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시그마, 여기가 파이다. 그럼 파이가 전자를 이쪽으로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H는 전자를 받아서, 물론 이거는 염기이고 여기는 산이다. 이렇게 산염기 반응이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산이 있는 이쪽은 친전자체라는 거예요. 전자체.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건 친전자성 제거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아예 대놓고 파지티브를 띄는 녀석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위에 녀석 먼저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원래 탄소를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데 R1, R2, R3가 있고 이 상태에서 뭔가가 붙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잘 떨어져 나가는, 이런 애들은 잘 떨어져 나갑니다. I 같은 애들은. 이게 무슨 나중에 그 치환 반응이 됐건 제거 반응이 됐건 그 용어는 나중에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 반응할 때 여기 특히 3차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질에서 이 리빙 그룹이, 이걸 리빙 그룹이라고 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그룹이 잘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특히 다 잘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I가 전기음성도가 높아요? 탄소가 높아요? I가 높죠.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땡겨 가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떨어져 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I는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를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의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전자를 줘버렸으니까 이쪽 탄소는 플러스, 파지티브 차지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여기는 전자가 부족한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항상. 그래서 얘는 친전자체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요 아래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원래는 OH2 이렇게 돼서 얘도 물도 약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이것도 마이너스처럼 보여가지고요. 자, 이렇게 약하긴 합니다만 강한 그런 그 친액체는 아닙니다만은 얘는 약한 염기이자 친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전자성을 다른 데 줄 수 있어요. 특히 만약에 얘가 염기로 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요런 애들 아까 봤었던 HCl 같은 애들을 만났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델타 플러스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H에다 전자를 줬다. 그럼 여기가 끊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OH는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중성의 물분자인데 전자를 한 쌍을 제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전자쌍이 하나가 완전히 H쪽으로, 새로운 H쪽으로 여기를 빨갛게 표시한다면 이 H와의 공유결합이 이렇게 새로 형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형식 전하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니까 얘는 최외곽 전자 6개니까 6-5 하면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파지티브를 형성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친전자체입니다. 여기가 전자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나중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떠한 친핵체가 이렇게 와서 공격을 할 때 어디를 공격하느냐? O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어떻게 돼요? O는 어쨌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얘가 전기음 성도가 H보다 세죠. 그렇기 때문에 벡터 값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전자가 부족하다고? O 자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H가 훨씬 더 전자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O는 전자가 지금 부족해서 더 땡겨져. 자기 그 전기음 성도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들어간다. H를 치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머리가 아프면 자, OH3 플러스는 친전자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 설명드릴 거 하나는 이러한 것들 배위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BF3라든지 뭐 알루미늄 AlF3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나왔던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2주기 3족 원소가 됐건 3주기 3족 원소가 됐건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비어있는 p 오비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보론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3개의 시그마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왜냐하면 2주기 3족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제가 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기 반응을 처음 하니까 이때는 좀 필요해요. 보론은 3개의 최외곽 전자, 즉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3개의 시그마 결합, 여기 BF3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길이가 다 똑같으려면 혼성 오비탈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S보다는 높고 P보다는 낮고 그런데 S 하나에 P가 3개니까 sp2 혼성 오비탈을 형성하고 얘네들이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그마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 뭐가 남습니까? 2p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비어 있어요. 2p. 여기에 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B 자체가, BF3 자체가 어떻게 돼? 여기에는 항상 비어있는 empty p 오비탈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는 항상 전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비워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F가 하나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 F, 4.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렇다는 것보다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를 띄겠죠. 그렇죠? 자, P로 전자를 이렇게 받았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녀석들도 친전자체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여기 나오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막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화합물들을 보면 이 녀석들이 친핵체인지, 그 다음에 염기인지, 그 다음에 친전자체인지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기 반응을 할 때에 굉장히 기초이자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제가 그 맨 앞에서 그 유기 반응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그 맨 앞에 맨 끝에서 보시면 그런 내용을 설명했었습니다. 유기 반응이라는 게 꼭 한 단계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단계에 거쳐서 끝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들 봤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기 반응이라는 것은 하는 것은 반응 기질과 그렇죠? 반응물이 만나서 결국은 생성물을 형성하는 거다. 뭐 기본적인 루틴이에요. 그래서 기질은 substrate, 반응물, reactant, 생성물, product 이렇게 되는데 이때 기질과 반응물이 반응할 때 한 번만에 뚝딱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생성물을 형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실제 유기 반응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것들이 형성되느냐? 반응 중간체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반응물 파트잖아요. 반응물들이 반응해서 생성물이 되면 이쪽은 반응물 파트입니다. 반응물 파트.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 때 한 단계 같으면 중간체가 없어요. 그냥 바로 팍 가버립니다. 그런데 두 단계 이상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뭔가 중간 과정을 거치겠죠. 중간 과정. 한 단계 더 반응이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생성물이 됩니다. 이때 중간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생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얘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라디칼 반응이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탄소 양이온, 탄소 라디칼, 그 다음에 탄소 음이온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탄소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탄소에 양전하를 띈 거고 탄소 라디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자 하나만 갖고 있을 때 이거 헛원자를 갖고 있어 헛 전자를 갖고 있을 때 이때를 우리가 라디칼이라고 얘기를 해요. 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원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헛전자를 갖고 있는 그 홀전자를 가지고 우리는 라디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자신이 가진 체외각 전자보다 더 많은 수의 전자를 이렇게 갖고 있다. 이걸 우리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죠. 탄소 음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얘네들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결국 나중에 우리가 자리 옮김 반응 또는 재배열 반응이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가서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이때 먼저 여기를 1번, 2번, 3번으로 둘게요. 자, 1번부터 먼저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탄소 양이온의 안정성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가 아니고 정반대인 이렇게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즉 우측에서 좌측으로 갈수록 안정성이 탄소 양이온의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역시 또 요거를 이해하려면 인덕티브 이펙트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돼요. 인덕티브 이펙트라는 건 어떤 거죠? 우리가 유발 효과라 그래서 바로 인접한 원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덕티브 이펙트에서 2장에서 배웠던 것들은 할로젠 원소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전자를 땡기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음이온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할로젠이 붙었다 그러면 여기는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가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X가 아니고 밀어주는 X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마이너스는 불안정해지는 거죠. 자, 그런 원리를 이용한다면 잘 보세요. 책에 보시면은 무슨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뭐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니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알킬 그룹 CH3는 기본적으로 전자를 밀어주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H3가 만약에 이 양이온 옆에 붙었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전자를 밀어주는 인덕티브 이펙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티브 이펙트는 I 마이너스 인덕티브 이펙트, I 플러스 인덕티브 이펙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건 막 외우란 소리가 아니라 밀어주는 그 인덕티브 이펙트, 그 다음에 땡기는 인덕티브 이펙트, I 플러스 마이너스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밀어주는 인덕티브 이펙트를 가지고 있다. CH3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CH2 마이너스가 있죠. C가 플러스가 있죠. 여기 전자가 부족하다는 소리인데 전자를 밀어주는 그룹이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전자가 부족해서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H는 밀어주는 그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밀어주는 인덕티브 이펙트를 가진 녀석들이 두 군데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면 안 되는데 두 군데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얘보다 더 안정하죠. 이 파지티브가. 그 다음에 그렇게 설명하면 여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컨주게이션 꼭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밀어주는 인덕티브 이펙트를 가진 알킬 그룹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파지티브를 띤 탄소의 안정성은 높아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만 알면 이렇게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치환 반응이든 첨가 반응이든 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건 그때 같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탄소 양이온의 안정성이 이렇다고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책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0차 탄소다 또는 메틸 이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1차 카르보케타이온 아이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르보케타이온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2차
카르보케타이온, 여기는 3차 카르보케타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는 뭐 2차는 뭐냐? 우리 다 배웠잖아. 작용기할 때. 1차 탄소는 뭐예요? 이 탄소가 옆에 인접한 탄소가 하나 있을 때 1차 탄소잖아. 1차 탄소 양이온이다. 여기 탄소는 양옆에 몇 개의 탄소가 있어요? 2개가 있잖아. 2차 탄소 양이온이다. 이 탄소 양이온은 3차 탄소 양이온이다. 그래서 탄소의 차수가 높아질수록 안정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책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좀 이거보다 복잡해요. 우리가 캐리어 시스템에서 2장에서 캐리어 시스템 여기는 애토믹 이펙트, 여기는 레조넌스 이펙트죠. 레조넌스 이펙트가 있으면 양이온이 또는 음이온이 안정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 논리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공명 시간에도 배웠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턴 중에 이런 패턴이 있었죠. 여기 배웠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파이 결합이 파이 전자가 이렇게 밀어주고 공명이 형성됩니다. 이때 이렇게 되면서 포지티브가 이쪽으로 이동이 돼 버렸죠. 그죠? 전자만 이동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 이렇게 되면은 포지티브가 여기 있을 때보다 이쪽 포지티브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양이온의 안정성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던 양이온의 안정성이 여기서는 뭐 이중결합으로 상쇄가 됐어요. 자, 여기에 있던 양이온은 또 이중결합으로 왔다 갔다 상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런 상태의 포지티브보다는 얘가 훨씬 더 안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인덕티브 우리가 캐리어 시스템에서 자, 캐리어 시스템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2장에 보면 제가 설명을 했어요. 산염기 안정성 보면 이 캐리어 시스템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인덕티브 이펙트보다 레조넌스 시스템이 더 영향력이 큰 걸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인덕티브 이펙트가 2개예요. 그죠? 하나, 둘. 여기는 하나입니다. 여기는 아예 없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어떤 탄소 양이온이 더 안정할까요? 여러분. 2개는 거의 흡사합니다. 레조넌스 하나가 인덕티브 이펙트, 밀어주는 인덕티브 이펙트 2개랑 버금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가 더 안정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얘랑 어떤 얘랑 비교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제가 좀 그림을 참 그리는 데는 소질이 없나 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양이온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레조넌스 하나에다가 인덕티브 이펙트, 밀어주는 인덕티브 하나잖아요. 레조넌스 하나에다가 밀어주는 인덕티브 이펙트 하나 플러스라고 칠게요. 하나. 그러면 얘는 어떤 거냐? 2개 이펙트죠. 얘는 얘랑 비슷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보다 우리가 요걸 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알릴릭 다시 쓰겠습니다. 알릴릭 케타이온이다. 카르보케타이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릴릭 케타이온이 사실은 요 하나가 1차 알릴릭 케타이온입니다. 여기 케타이온이 몇 차 탄소예요? 1차 탄소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알릴릭 카르보케타이온은 결국은 2차 탄소 양이온하고 거의 안정성이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차, 이거는 2차죠. 2차 알릴릭 케타이온은 3차 탄소 양이온하고 거의 안정성이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알릴보다 더 안정한 녀석은 어떤 녀석일까요? 이런 녀석이 있겠죠. 이런 녀석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퀴즈로 내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거는 무슨 작용기죠? 예, 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얘는 공명을 몇 개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공명 시간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아로매틱 컴파운드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바깥쪽에 이렇게 양이온을 한다. 그러면 파이 결합의 수 플러스 여기 포지티브 개수죠. 그죠? 그러면 총 4개. 그 다음에 여기 자기의 모습 하면 총 5개의 공명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전자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면 제 공명 구조 그리는 거를 좀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포지티브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그대로 있고요. 또 얘는
여기 파지티브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파지티브가 형성이 되고 여기 이중결합이 형성되면서 공명이 지금 몇 개예요? 공명의 숫자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어떻게 된다? 안정해진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주겠지 뭐, 그지? 그러면 여기가 이번에는 여기가 파지티브를 띄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 파지티브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또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기본적으로 파지티브가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헷갈리지 말 건 얘하고 얘하고는 다른 겁니다. 파이의 결합이 지금 위치가 달라요. 그러면 총 5개의 공명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알릴릭은 하나의 공명 구조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안정하다. 그래서 이거보다 사실 더 안정한 녀석은 이런 녀석이다. 이 녀석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제가 알려줄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0차 탄소보다 사실은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 불안정한 게 있어요. 가장 불안정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바이닐 그룹이죠. 이중결합은. 바이닐 그룹에 파지티브가 있는 거. 얘는 왜 불안정하냐? 얘도 불안정해요. 지금 뭐 밀어준 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얘는 왜 더 불안하냐? 우리가 다중결합은 단일결합보다 길이가 훨씬 더 짧습니다. 그렇죠? 짧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탄소랑 여기 있는 탄소가 핵과 핵 간의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면 핵과 핵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뭐가 나타난다? 핵 간의 반발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여기 탄소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파지티브를 뜨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핵 간의 반발력이 있으니까 밀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지? 또는 이쪽에 탄소가 땡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플러스는 항상 더 불안해지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불안정하고 이런 식으로 갈수록 우리가 안정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요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라디칼은 사실은 요거하고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회가 되면 요거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탄소 음이온의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사실은 이렇게 갈수록 안정해집니다. 왜 그러냐? CH3는 밀어주는 그룹이다. 전자를 땡기는 그룹이다. 밀어주는 그룹이죠. 안 그래도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서 전자가 풍부해서 지금 딴 데 주려고 미치겠는데 나의 전기 음성도보다 더 많은 전자를 갖고 있어서 안 그래도 벅차 죽겠는데 더 밀어줘. 그죠? 뭐 밥도 너무 많이 주면은 너무 안 좋죠. 그런 것처럼 너무 밀어줘. 그러면 여기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2군데나 밀어줘. 더 불안해지죠? 3군데나 밀어줘. 그러니까 여기는 음이온의 안정성은 여기랑 완전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안정해진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요 녀석 때문에 뭐가 생긴다. 나중에 우리 유기반응의 종류 중에서 나오는 재배열 반응 또는 자리 옮김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 유기학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걸 보면서 아하,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저래서 안정성이 저렇게 되는구나 할 수도 있지만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들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유기 반응을 설명할 때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유기 반응식이라는 걸 쓸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뭐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기 반응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식인데 우리가 일반화학 때도 뭐 보면 화학식을 배웠잖아요. 화학 반응식을 배웠었어요. 그거보다 조금 다르게 표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기 반응을 보게 되면 이 반응의 조건, 과정, 결과를 당연히 표현한 식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반응은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물론 이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메커니즘으로 이 과정은 메커니즘에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반응식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기 반응은 당연히 어떠한 유기화합물과 시약이 서로 반응했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기질과 어떠한 반응물이 서로 반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반응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반응물이든 기질이든 뭐 고체다. 그러면 고체끼리 반응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또는 고체랑 액체랑 바로 반응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가장 편한 건 어떤 거다? 물론 기체가 반응성이 가장 크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매에 녹여서 반응을 대부분 시켜요. 그래서 어떠한 용매가 사용되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그냥 실온에서 반응을 시켰는지 아니면
열을 높여서, 즉 에너지를 줘서 반응시켰는지 또는 저온에서 식혀서 반응을 시켰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응 조건들을 우리가 반응식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식을 쓰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단계에서 끝나는 반응도 있지만 두 단계, 세 단계 거치는 반응도 있어요. 대부분 두 단계 이상은 갑니다. 그러면 그게 몇 단계인지도 이 반응식에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주로 여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글도 못 쓰네요. 메커니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주로 화살표와 전자이동으로 나타냅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최종된 그러니까 반응물과 반응물이 만나서 생성된 유기화물은 어떤 건지 즉 생성물이 뭔지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과 과정과 결과를 나타낸 식을 가지고 우리는 유기반응식이라고 얘기하고 유기반응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유기반응을 통해서 당연히 조건과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내를 한번 볼게요. 밑에 보시면은 이러한 기질과 이러한 반응물이 만났어요. 그래서 요거 플러스 요거다. 이렇게 반응식으로 반응 이쪽을 가지고 반응물 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쓰고요. 화살표의 좌측에는 반응물 파트,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물 파트, 화살표의 우측에는 생성물 파트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똑같은 반응을 요렇게도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플러스라는 표시를 적지 않고 그 다음 화살표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반응물을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지를 적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사실 첫 번째 이 방법은 일반 학생을 굉장히 많이 봤던 방법이고 실제 유기학에서는 이 방법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기질이 있고 그 다음에 반응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조건이 열 처리를 해줬느냐 이렇게 델타 표시는 열 처리를 했다는 거고요. 히팅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H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쏴줬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면 빛을 쏴도 물론 열이 반응을 하는데 순수하게 온도를 높여주는 거랑 빛을 쏘는 건 다르죠. 자, 그래서 빛을 쏴줬느냐, 온도를 높여줬느냐, 용매는 뭐를 썼느냐, CCF는 용매죠. 이거를 갖다가 화살표의 위아래에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주로 시약은 위쪽에다 표시하고 용매는 아래쪽에다 표시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다가는 보통 이렇게 열 처리를 했다든지 다른 기타 조건들을 써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아니고 네 번째는 어떻게 쓰느냐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반응이 유기반응이라는 게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것들도 있지만 여러 단계에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 반응물 앞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1 또는 2를 써준다는 것은 요 첫 번째 얘랑 먼저 반응한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 반응에서는 얘랑 반응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식을 보고 우리가 이게 어떤 반응이 뭐랑 뭐가 반응하는 거고 또 생성물은 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기 반응을 쓰는 걸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자, 파트 1에서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파트 2에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기 반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